마리는 일찍부터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던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남들에 비해 빠른 승진을 거듭하면서 외면적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도 아픔과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미혼모로서 8살 아들을 키우고 있던 그녀는 삶에서 늘 뭔가 빠져있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이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줄 남자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소개로 만난 안드레는 일에만 몰두하던 그녀의 무미건조한 삶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가진 이혼남이었던 안드레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어느덧 직장 동료에게 그에 대한 얘기를 꺼낼 때면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그에게 푹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리는 그에게 이끌렸고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의 아이를 임신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의 가족이 안드레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두 가정은 하나가 됩니다. 마리는 이제 완벽한 패키지를 가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남 이듬해인 1994년 둘 사이의 첫 자식인 마퀴스가 태어나면서 양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행복의 절정에 다다른 듯 보였던 두 사람. 그로부터 8개월 뒤 그 일이 터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마리의 실종 신고가 있기 하루 전인 1994년 11월 11일 오후 5시경에 퇴근을 하고 5시 15분쯤 집에 돌아왔다는 안드레. 그날 저녁은 큰아들 안드레 주니어의 풋볼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내 마리도 같이 가기로 한 상황. 그런데 집에 와보니 아내가 취하지는 않았지만 술을 한잔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남겨둔 채 혼자 경기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풋볼 경기가 끝나고 집에 저녁 8시 45분쯤 돌아와 보니 아내는 집에 없었고 차까지 사라져 있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리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그녀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걱정이 된 친구들은 페이저, 일명 삐삐를 쳤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마리가 실종된 지도 이미 18시간이 지난 상황. 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안드레가 잉그루드 경찰국에 실종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주말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벌이지만 소득 없이 끝납니다. 이어서 현장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외부의 침입 흔적은 없었고 범행 현장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툼이나 저항의 흔적 역시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사라진 승용차에 대해 수배령을 내립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마리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 바로 그때 잉그루드 경찰국은 CIA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녀가 출근하지 않으면서 걱정이 된 상사가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대외적으로는 국방부에서 일한다고 말하고 다녔지만 실제 그녀는 CIA에서 코드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기밀 정보에 코드를 걸어 권한자가 아닌 이상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코드를 거는 단계에 문제가 생기면 악한들이 기밀 정보가 담겨있는 이메일을 볼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의 실종이 혹시 그녀가 다루는 업무와 관련이 있지는 않았을까? FBI가 투입돼 그녀의 실종이 코드를 훔치려는 자들의 소행인지 조사를 벌입니다. 한편 마리의 친정 식구들과 친구들은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에 나섰습니다. 전단지에는 그녀의 인상착의와 차량의 종류와 번호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지 4일째가 되던 날인 11월 15일, 그녀의 차를 목격한 사람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근처에 있는 독 웨일러 비치에서 전단지 상의 차량 번호와 일치하는 사브 자동차가 도로 한편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차 앞유리에 2장의 주차 위반 티켓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차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차문은 잠겨 있었고 차량 배터리가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차키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나 지갑과 같은 소지품은 얼핏 보기엔 그대로였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건 경찰이 트렁크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마리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실종 사건에서 강력 사건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경부에 가해진 압력이 원인이었습니다. 경찰이 본 현장의 모습은 분명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정밀 감식 결과 경찰은 지갑에서 신용카드와 신분증이 사라진 걸 알게 됩니다. 범인이 애초에 귀중품을 노렸던 건 아니었을까? 그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선을 넘는 행위가 있었다. 이런 의문 속에 수사팀장은 경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마리의 남편 안드레와 맞닥뜨립니다. 형사는 마리의 차를 발견한 사실을 숨긴 채 남편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실종 신고를 접수하러 갈 때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형사가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자 그는 절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소리를 지르며 벽을 주먹으로 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형사는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그에게서 더 이상함을 느끼게 된 계기는 경찰국을 나선 뒤 로컬 세차장에서 보인 그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수사관들 중에 하나가 우연히 세차장에 있다가 발견한 그의 모습은 아내를 잃은 소식을 막 접한 남편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너무나도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마리가 살아있는 것을 본 마지막 목격자이자 그녀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심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인들을 통해 이들 부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부 사이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인꼬 부부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주변인들의 공통적인 증언은 처음에는 사이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안드레가 마리를 길들이려 하고 난폭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리는 결혼 생활에 대한 후회가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친구 하나는 어느 날 부부와 경기를 보러 갔는데 둘이 너무 다퉈서 경기에 집중할 수 없었고 둘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 가운데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목격담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그의 분노는 어디서 나온 것이었을까? 마리 싱글턴은 매우 독립심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승진을 하면서 직장에서 더욱 인정받고 앞날이 더 기대되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그는 자신의 휘하를 부리듯 마음대로 하려고 했고 이에 아내가 반기를 들면서 그의 분노를 촉발시킨 건 아니었을지. 하지만 그것만으로 일을 벌였다고 보기엔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안드레한테 마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리의 전 남자친구가 부부의 세금 문제를 처리해 준 적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안드레가 불같이 화를 냈고 둘 사이를 의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종 이틀 전인 11월 9일의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전 남자친구도 불러들여 조사를 벌였지만 마리와는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그에게서는 뚜렷한 용의점을 찾지 못합니다. 안드레는 결혼이라는 굴레로 마리를 소유하려 했지만 그녀의 독립성은 그것을 위태롭게 했고 다른 남자에게 아내를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일을 벌였다. 조금 더 동기가 명확해집니다. 안드레에 대한 수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실종 다음 날 마리의 친구 집에 아내의 행방을 물으러 온 그와 마주친 한 친구는 그의 입술이 부어오르고 멍이 든 걸 발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 풋볼 경기를 보러 갔다가 헬멧에 부딪혀 그렇게 된 거라고 대답했다는 안드레. 경찰은 그에게 강한 심정을 가졌습니다. 특히 FBI에서 마리의 실종은 코드 업무와 관련 없으므로 결론이 나온 뒤에는 더더욱 말입니다. 하지만 안드레를 기소하기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사건은 결국 9년간 미제로 남게 됩니다. 이 사건은 2002년 FBI와 잉그루드 미제 사건 전담반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새 수사팀은 사건을 맡으면서 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디테일에 주목했습니다. 차가 발견된 지점,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었던 옷이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마리는 조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바람막이 상의에 회색 스웨트 팬츠 그리고 리복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조깅하러 나왔다 변을 당했던 걸까? 그러나 애초에 조깅하러 나왔다는 가정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10년 가까이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경찰과 인터뷰를 한 마커스의 증언은 그런 가정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시 8살이었던 마커스는 2층 자기 방에서 벅스버니 만화를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방에 들어와 뭔가를 말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딘가 나갔다 오겠다는 말 같았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충 답변 후 다시 만화를 집중해서 보다가 잠이 들었다는 마커스. 어느 시점에 그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잠이 깼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8개월 된 아기 마퀴스가 혼자 울고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집안에는 둘 이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엄마는 어디 갔냐, 곧 갈게 라는 대답만 돌아왔을 뿐 바로 집으로 오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기도 한 FBI 행동분석팀의 마크 사파릭은 얼핏 보기엔 범인이 금전적인 것을 목표로 해변으로 조깅 나온 마리에게 접근했다가 일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운을 뗐습니다. 평소 조깅을 하지 않았던 그녀의 행동 패턴과 다르며 아기를 놔두고 떠난 적이 없는 평상시 행동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과 함께 차 안에 있던 지갑에서 신용카드가 사라졌지만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얼마 후 발견된 점, 그리고 착용 중이던 귀중품에 손도 대지 않은 점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범인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공공장소인 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많은 시간을 쏟으며 관여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마리가 트렁크에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를 제거하면서 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시간을 보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어떤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인은 이럴 경우 현장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며 차가 발각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목격자에 의해 신분이 노출될 위험을 줄이고 범행의 흔적이 담겨있는 차가 쉽게 발견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범인은 차를 교통량이 많은 곳에 유기함으로써 오히려 경찰한테 발각될 위험을 높였다. 더 나아가 창문을 잠그고 배터리를 제거함으로써 차가 도난당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한 범인의 의도는 하나뿐이다. 차가 빨리 발견되어 트렁크에 마리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마리가 조깅복을 입고 자신의 의지로 해변에 나왔다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길 원했기 때문이다. 범행은 집에서 일어났고 마리가 스테이징을 위해 해변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드레의 타운하우스의 경우 리모트로 열고 닫는 출입문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인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특성상 마리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범인은 마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에서 힌트를 끄집어낸 프로파일러 마크 사파릭은 머리에 난 외상의 흔적은 저항을 무력화시켜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한 시도였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런 자국이 남지 않는 경우는 상대가 힘이 없거나 위험을 너무 늦게 인지한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상대방과의 갈등에 직면했을 때 물러나지 않는 성격으로 둘 사이에서 발생한 언쟁이 피지컬한 대립으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범구가 없을 때 사용되는 방법이 선택됐다는 것이 그의 소견이었습니다. 마크 사파릭의 분석으로 경찰은 마리의 남편인 안드레의 기소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마코스로부터 아주 중요한 증언을 확보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6주 전 아이는 부모님의 침실에서 꽤 큰 다툼이 벌어진 걸 목격합니다. 새아버지 집으로 오면서 부모님은 자주 싸웠지만 이날은 기억이 또렷이 날 만큼 유독 심했다고 합니다. 바닥에 뭔가가 내쳐져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마커스는 엄마가 마스터 베드룸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새아버지가 발로 차서 강제로 열었고, 그때 엄마의 경찰에 신고하라는 외침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전화기를 잡고 신고를 하려 하자 전화기를 빼앗아 벽에 내던졌다는 새아버지. 어느새 새아버지의 손은
위험한 부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911에 신고를 하는데 결국 성공하지만 교환원이 들을 수 있었던 건 다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서 상황 파악에 나섰지만 부부가 아무 문제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커스의 증언은 안드레를 옥죄는 핵심 증거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마리의 친구들의 새로운 증언 역시 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녀가 안드레와 갈라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가 범인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근거, 그것은 자동차 후드에서 발견된 혈흔 한 점과 마리의 손톱 밑에 남겨진 피부 세포에서 나왔습니다. 당시의 DNA 분석 기술로는 알아내지 못했던 것을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DNA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는 법정에서 증언석에 직접 앉으면서까지 무죄를 항변했지만 배심원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안드레 잭슨에게는 25년간 가석방이 금지된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